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43살 광고기획사 팀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죠. 언뜻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평온이 사실은 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결혼 12주년이었습니다. 크게 챙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이 꽤 긴 만큼 작은 이벤트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 후 백화점에 들러 와인 한 병과 장미꽃 한 다발,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샀죠. 아이를 일찍 재우고 아내와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저녁 갑자기 외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모이기로 했어. 예전에 약속 잡은 거야. 미안해. 그 말에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잡힌 약속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괜히 준비한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좀 허하더라고요. 아내가 나간 뒤 혼자 아이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와인은 혼자 마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더군요. 그냥 케이크나 한 조각 먹어볼까 싶어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원래 아내는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바쁘게 움직이더니 두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지만 화면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보낸 사람은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문자 내용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했어요. 물론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유쾌한 농담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귀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술 좀 마셨어. 머리 아파. 폰도 두고 가서 택시 잡는 것도 힘들었네 이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분명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문자 한 줄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이 아침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왔다는 사람이 저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아내를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아이가 잠든 밤이면 거실에 혼자 앉아 자꾸만 생각에 빠졌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의심은 시작되면 멈추기 힘든 법이더군요. 그 주 주말 아내는 또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엔 번역 맡긴 원고 마감이 밀려서 카페 가서 좀 정리할게.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프리랜서인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며 말했죠. 그래. 다녀와.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예상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죠.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제 말에 아내는 당황한 듯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가 시끄러워서 두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 그랬어. 그녀의 말은 특별히 이상할 건 없어 보였지만 그걸 듣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저 지나가는 오해일 거라고요.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화장도 전보다 더 꼼꼼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원래는 거의 민낯으로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립스틱 색깔 하나까지 고심하는 눈치였어요. 처음엔 기분 전환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니 그 이유가 궁금해지더군요.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던 사람이 요즘은 하루 걸러 외출을 했어요. 번역 마감 때문에 집중 좀 하려고. 집에선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핑계는 늘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출근 전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오늘도 나가? 아내는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마감 하나 넘겨야 해서. 그러곤 부엌에서 아이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시락을 싸는 손놀림은 서툴고 산만했어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엄마는 요즘 왜 자꾸 늦게 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엄마 일이 많아서 그렇지라고 얼버무렸지만 그 말이 제 자신에게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아내는 점점 집안일에 무심해졌습니다. 예전엔 세탁물도 바로바로 정리하고 식탁엔 항상 따뜻한 반찬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배달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방 책상에 어제 먹은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걸 정리하면서 마음 한쪽이 씁쓸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날 밤 아내는 늦은 귀가 후 욕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옷은 거실에 툭 벗어두었고 그 속엔 평소보다 화려한 블라우스와 낯선 향수 냄새가 스며 있었어요. 그 향기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했지만 처음 맡는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귀가 시간, 외출 횟수, 외출 시 복장, 전화 통화 시간. 대놓고 캐묻기보다 조용히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땐 판단보다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내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외출을 서둘렀습니다. 갑자기 연락 와서 미안해, 금방 다녀올게. 그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화 내용도 짧았고 통화 후 10분 만에 나가는 게 수상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5분쯤 뒤 현관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8분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와인 포함. 신용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혼자 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내는 분명 어제 카페에서 늦게까지 작업했다고 말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거짓말을 한 거야. 왜? 집으로 돌아와 앉은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그 영수증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이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없었고 아이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몰라. 카페 간다고 나갔어. 아이의 말이 너무 태연해서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단서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가 어깨를 자주 만지며 통증을 호소하더니 며칠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워낙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목과 어깨에 무리가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일이 보기보다 고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녀오고 나서는 괜찮냐고 묻기도 했고요.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좀 나아질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식탁에 놓인 건강보험 명세서를 무심코 펼쳐보다가 익숙한 항목 중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재활의학과 의원. 아내가 다녀온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고 강남구 신사동 쪽이더군요. 왜 굳이 저기까지 가서 치료를 받지? 집 근처에도 정형외과는 많았거든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병원 이름이 며칠 전 그녀의 통화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겁니다. 워낙에 잘 깜빡하는 사람이라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우연히 확인하게 된 기록이었죠.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02-5로 시작하는 병원 대표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짧았고 길어야 1분 내외였어요. 진료 예약 때문이겠지. 그렇게 넘기려다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인터넷에 병원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박진석 재활의학과 의원 홈페이지가 있었고 대표 원장의 얼굴 사진도 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 직감처럼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러다 아내의 SNS 계정을 떠올렸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가끔은 일상 사진이나 책 사진을 올리곤 했던 계정이었죠. 비공개 계정이지만 저는 친구로 등록되어 있어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오래된 게시글 몇 개를 뒤지다가 작년 연말쯤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 낮은 와인바 테이블. 2잔의 와인잔과 고급스러운 요리. 사진엔 인물이 없었지만 댓글 하나가 저를 멈춰서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요. 댓글을 단 사람은 진석.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익숙한 듯 낯선 그 이름. 병원 원장과 같은 이름. 설마 이 사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흔할 수도 있죠. 진석이라는 이름 한둘도 아니고. 하지만 우연이라기엔 너무 겹치는 게 많았습니다. 병원 이름, SNS 댓글, 멀리 떨어진 병원 위치, 자주 반복되는 통화 기록.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병원 방문 스케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말한 진료 시간대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바로 옆 창문 너머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멀리서 아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에는 가벼운 핸드백, 평소보다 정돈된 외모.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흰색 진료복 위에 얇은 패딩을 걸친 낯선 남자. 두 사람은 병원 뒷길로 들어서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늦게 퇴근하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시에 업무를 마치고 조용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불이 꺼져 있더군요. 아이만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는? 몰라. 오늘 저녁에 일 있다 그랬어. 아이가 건넨 말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더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오전에 오늘은 마감 원고 넘겨야 해서 밤늦게까지 일할 것 같다고 했었죠. 그 말을 믿고 싶었기에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와 저녁을 먹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좀 늦어. 거의 끝났어. 먼저 자.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자. 그건 아내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심한 듯 선 긋는 말투. 그런 작은 언어의 결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 1시 반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지도 않고 가방만 내려놓고는 바로 누워버리더군요. 오늘 고생 많았지. 제가 조용히 말을 건넸지만 아내는 반응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섣불리 물어보지 않기로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에 내려가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운전한 시간이 기록된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하나하나 돌려보며 확인했죠. 그리고 결국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웠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 멀리서 봐도 익숙한 실루엣. 흰색 진료복을 입은 그 사람. 차는 그대로 어디론가 향했고 30분 정도가 지나 모텔 간판이 보이는 좁은 골목에 진입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사라졌고 다음 장면은 2시간이 훌쩍 지난 후였어요. 아내와 남자가 같은 차에 타고 나오는 장면. 남자는 근처 골목에서 내려 빠르게 사라졌고 아내는 다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건 그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화를 내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분노는 차갑게 식을 때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이제 더 치밀하게 준비할 때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줄었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무심한 듯 받아들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슬쩍 묻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일이 많아서. 그냥 피곤해. 그렇게 대답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또렷하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는 감정을 섞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의 행동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외출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그건 아마 제가 뭔가를 눈치챈 걸 느꼈기 때문이겠죠. 아내는 저에게 더 말을 걸기 시작했고 아이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담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모든 노력이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이도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왜 안 놀아? 나랑은 자주 얘기하면서 엄마랑은 안 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좀 바빠고 피곤해서 그래. 말끝을 흐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료 영수증, SNS 캡처, 문자 메시지 백업. 모두 날짜별로 정리하고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률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입증 가능하십니다. 상간자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는 너무 무겁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의 앞날이 스쳤어요. 그래서 당장은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리를 더 확실하게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각자의 생활, 각자의 시간, 그리고 각자의 감정. 이제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이 된 셈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변한 걸 느꼈고 며칠 뒤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울었습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외로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히 그리고 조용히. 아내가 병원에 다녀오는 날 저는 회사에서 연차를 썼습니다.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는 척하며 근처 카페로 향했죠. 그리고는 그녀가 차를 끌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아내는 차를 잠시 세우고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그 남자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가볍게 웃더니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흔들리지 않게. 그들은 병원 뒤편에 있는 조용한 이탈리안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40분쯤 뒤였어요. 아내는 그 남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걸었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을 왜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냐고요? 그건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익숙한 관계라는 듯 특별할 것 없는 일상처럼 행동했어요. 그게 더 충격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즉시 그날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DSLR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선명했고 시간과 위치 정보도 함께 저장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지. 제가 무심히 대답하자 아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저 사람은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구나.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의 연차를 썼고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작은 액션캠을 설치했습니다. 아내의 차량 앞 유리에 녹음 가능한 장비를 부착했고 GPS 트래커를 차량 하부에 연결했어요. 제가 평소 자동차를 관리했던 터라 아내가 크게 의심할 일도 없었겠죠. 그날 밤 녹음 파일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명확했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이니까. 누가 밖에서 보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때?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믿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된 관계였고 제 뒤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서 아내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저를 보곤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그 말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끝이라는 걸. 단지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퍼즐이 거의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정도면 폭발하지 않냐고. 그런데요, 진짜 분노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뿐이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간 척하면서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아침이면 인사했고 저녁이면 밥도 함께 먹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병원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주 다니던 병원도 끊었고 외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단지 지금은 눈치를 보며 조심하고 있을 뿐이겠죠. 며칠 뒤 아내가 씻는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잠금 패턴은 이미 오래전에 파악해둔 상태였고 그녀는 여전히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는지 메신저 앱 안에 숨겨진 대화 기능을 쓰고 있었더군요. 그 안에는 여전히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티콘은 줄었고 표현은 조심스러워졌지만 문장 사이에 흐르는 정서는 똑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 당분간은 조심하자. 그 사람 눈치채는 것 같아. 그 사람이라니. 내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이 관계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된 관찰자였고 대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원위치에 두고 돌아서는데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냥 바람에 흔들린 현관 센서 등이 켜졌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GPS 동선, 메시지 캡처. 모두 날짜별로 구분했고 PDF로 출력도 해두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나왔고 거실에 앉아 제 옆에 조심스레 앉더군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순간의 정적이 너무 깊어서 마치 모든 진실이 그 침묵 속에서 다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걸. 그리고 그게 곧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이제는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확실하게 활용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감정도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바로 꺼내는 대신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신호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서랍에서 가족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과 공동생활비 통장,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된 적금 계좌까지 모두 복사해서 엑셀로 정리했고 재산 현황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통장을 본다는 건 그 자체로 경고이기도 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그녀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 이혼은 아니지만 경제권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앞으로 너도 너대로 살고 나도 나대로 살자는 얘기야. 갑자기 왜 이런 걸? 신뢰가 없는 결혼엔 계약만 남잖아. 말을 끝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날 저녁 그녀는 밥도 먹지 않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아이와 놀아주고 정리정돈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해졌겠죠. 며칠 후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아니,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묻지? 그 한마디에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실제적인 분리 계획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소송을 원하신다면 바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저는 감정적 처벌이 아닌 진짜 현실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잠을 설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거나 아이와 대화할 때도 딴청을 부렸죠.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자신이 들켰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게 가장 깊고 조용한 처벌이라는 걸 아내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내와 그 남자에게 확실한 압박을 주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쪽이었습니다. 박진석의 클리닉은 강남권에서 꽤 입소문이 난 재활의학과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온라인 후기들 중 일부는 분명 조작된 것이었고 무조건적인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환자 입장에서 느낀 의구심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 비전문적인 대응, 여성 환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 같은 뉘앙스의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사실과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가 제 아내에게 보여준 행동은 누가 봐도 환자와의 선을 넘은 처신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소문이었어요. 박진석이 운영하는 병원 근처 카페, 음식점, 약국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요즘 저 의사 선생님 여자 환자들한테 좀 유별나다던데요. 지나가다 보면 자꾸 누가랑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작지만 반복된 말들은 곧 주변에 묘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이야기에 약하니까요. 세 번째는 아내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면서도 몇몇 출판사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중 한 곳과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혀 모를 줄 알았겠지만 그 출판사 대표는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꺼냈습니다. 요즘 서영이 좀 바빠 보이더라고. 응, 근데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닿아.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지 않아? 그런 말 몇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상대가 알아서 상상하고 아내에 대한 인상은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정확히 법적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으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쪽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류를 바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박진석이 그 사실을 눈치채게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며칠 뒤 박진석의 병원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 병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환자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정리 중이며 한국의료윤리협회에 문의 중입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을 겁니다.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후 병원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리뷰가 뜨기 시작했고 예약 취소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그의 SNS 활동도 눈에 띄게 줄었고 진료 일정도 점점 축소됐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흐름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가 가장 불안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으니까요. 박진석의 병원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SNS 계정은 삭제됐고 홈페이지 공지도 휴진 안내로 바뀌었어요. 출근 시간대에도 병원 앞은 썰렁했고 의료 포털에는 병원 폐업 관련 댓글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대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그녀와는 철저히 감정 없는 대화만 나눴습니다. 반찬 좀 더 줄까? 세탁물 개놨어. 응. 이런 식의 짧고 단절된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루는 밤에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는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걸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며칠 뒤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왜 맨날 울어?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무언보다 더 큰 처벌이 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한 건 단 한마디의 질책도 없었고 법적으로 소송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존재로 남았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죄책감이 서서히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메모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거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그리고 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서랍에 넣고 평소처럼 아이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게 제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복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드는 조용한 처벌. 그리고 그 효과는 지금처럼 서영이 눈을 피하고 아이 앞에서조차 웃지 못하는 걸 보면 충분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눈빛은 항상 불안했고 아이 앞에서도 웃음을 유지하지 못했죠. 예전엔 아이의 숙제를 챙기고 간식을 만들어주던 사람이 지금은 TV 앞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딱히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덤덤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였으니까요. 아이 역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엄마 같이 놀자라며 달려가던 아이가 요즘은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목소리에 아내의 얼굴은 얼어붙었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한마디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기이할 정도로 체념한 듯 보였어요. 그날 밤 그녀가 먼저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잔을 들이켰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이었어. 뭐가? 그 사람. 그냥 위로가 필요했었고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아니야. 그냥 그땐 당신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은 멀어져도 선은 넘지 않아.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나는 당분간 너랑 떨어져서 살 거야. 너랑 같이 있는 게 아이한테 더 해롭다고 생각해. 당분간 널 지켜볼 거야. 어떻게 사는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을 뿐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로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끝.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폭로하지 않아도 진짜 고통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게 제가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집을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지내는 공간엔 더 이상 싸움도 의심도 침묵도 없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조용함이 주는 평안이 더 큽니다. 아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진 않냐고요? 물론 처음 며칠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자고 잘 먹고 아빠랑 있는 게 좋아. 이 말이 어느 날부터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문의 메시지도 있었고 전화도 몇 번 걸려왔죠. 하지만 저는 읽기만 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나는 이제 알았어. 가장 큰 벌은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간 사람을 매일 기다리는 거라는 걸. 그 문장을 읽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죠. 변호사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의 병원은 문을 닫았고 업계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복수는 완성됐고 이제는 저와 아이의 삶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공원에서 자전거도 탑니다. 아이는 더 많이 웃고 저는 더 자주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가끔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는 언제 와? 그럴 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지금 여기엔 우리 둘이 있잖아. 그 말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TV를 끄고 불을 끄고 아이 옆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배신은 끝났고 그 끝은 소리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믿음이 남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게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낸 뒤 제가 얻은 유일한 것이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